이제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는 이제 운명의 배를 탄 것 같습니다. 네. AI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떨 때 그걸 가장 실감하시나요? 해외 나가서 기술 전시회라든가 네. 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가게 되면 뭐 주제가 대부분 다 AI니까요. 이제는 AI 빼고는 아무것도 얘기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잘 아시는 대로 뭐 신문지상이나 뭐 특히 기업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AI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거가 가장 큰 화두여서 요즘은 정말 어딜 가든 AI가 실감납니다. 교수님, 그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 2025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인상적인 게 많으셨을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하거든요. 뭐 에피소드나 네네. 특별히 느꼈던 감정. 이제 사실 CES는 예전에는 가전쇼였어요. 예. 지금은 이제 가전쇼란 말 안 하고 그럼 뭐라고 전자쇼죠. 전자쇼로 얘기할까요? 네, 전자쇼로 했다가 예. 요즘은 전자 아니고 우주기술까지 다 들어가니까 네. 기술쇼예요. 그래서 그 CES가 아주 그 세계적인 첨단 기술의 경연장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가봤더니 뭐 예를 들면 이 구글도 없고 네. 아마존도 없고 뭐 애플도 안 나오고 예. 뭐 자동차 같은 테슬라도 안 나오고 뭐 이제는 옛날에 그 소위 다 리더들이 다 나온 줄 알았더니 많이 안 나오더라 하는 얘기들 많이 또 하시는데요. 실제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분들은 와서 전부 다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데 열중합니다. 파악하러는 오셨군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일반인들이 못 보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기술을 노출시키기가 좀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CES에 그 아주 공개적으로 하는 전시장이 있고 그 옆에 호텔이 많잖아요. 예, 예. 호텔의 일부를 방을 프라이빗하게 빌려가지고 아, 그래요. 그 일부 그 자기네 고객들만 네. 초대해서 고객한테만 보여줍니다. 굉장히 스페셜한 룸이 있는 거네요. 네네네네. 사실 이미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런 방을 운영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예. 그 고객들한테만 하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지금 늘고 있고요. 세계 최고 기업들은 그 대신에 이제 뭐 1등이니까 1등이 뭐 굳이 과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남들이 다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 뭐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관찰하는. 예. 그래서 뭐 많은 직원들을 보내서 관찰하고 있고. 그 대신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세계 최고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가서 우리는 우리나라 이렇게 잘한다. 우리 잘할 수 있다. 우리 기술 많이 보여줘야죠. 그래도 한편으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는 게 기술력이 있으니까 많은 업체가 참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혁신상도 좀 두루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발전했나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500개 기업이 나왔거든요. 전체. 근데 뭐 한국만 있더라는 이제 사실은 아닌 게 우리나라 한 1,000여 개 나왔고요. 1,030개 정도 나왔고. 한 1,500여 개가 이제 미국 기업이고 한 1,340개 정도가 이제 중국 기업이고 우리나라 세 번째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네. 과거에는 뭐 한 300개 정도 나가던 시절부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70개 정도 기업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뭐 한 거의 50% 늘어난 거죠. 그 가운데 특히 괄목할 만한 거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거의 한 650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도 이제 국내에만 안주하지 않고 이제 해외 시장을 노크하는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도 혁신상이 거의 그 시점마다 숫자가 다른데요. 거의 한 460개 정도의 이제 그 혁신상을 줬고 그 가운데 거의 반, 거의 48%를 한국 기업이 받았어요. 거의 뭐 싹쓸이 했다고 네네. 해도 그러다 보니까 과언이 이제 아닌, 뭐 거의 대한민국이 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 혁신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고 혁신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상 중에서 이제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이제 되는 건데 거기에도 34개 기업이 전 세계에서 받았는데요. 우리나라가 15개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중에 삼성전자가 4개, LG전자가 3개를 받았으니까
회사 수로 보면 삼성, LG 빼면 7개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혁신상, 세계수상을 많이 받은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못 받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세계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전 세계를 그냥 많이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건 실제 사실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유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회사들은 굳이 거기 나가서 혁신상을 받아야 될 필요가 네,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우리로 따지면 메이저리그에서 우리가 뭐 상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자신감은 갖되 그 대신에 그걸 가지고 세계를 저희 주도하고 혁신을 있다라는 주도하고 있다 건 이렇게 아니다. 과신하는 거는 예.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AI 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강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한국이 이 AI의 그 기본적인 원천 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건 뭐 워낙 그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그 관련된 인력도 뭐 우리나라의 몇십 배고 또 이걸 돌리려면 GPU라고 하는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 인프라 면에서도 뭐 미국이 뭐 100만 단위라면 우리는 지금 10,000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긴 100만 대군인데 네, 우리는 100만 대군이면 우리는 우리 몇천 개밖에 만 없는. 기병도 안 돼. 기병으로 따지면 100만 기병이 있고 우리는 5천 기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력이나 인프라나 뭐 그 AI에 투자하는 투자 규모나 뭐 이런 게 사실상 거의 뭐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면적으로 그 원천 기술에서 경쟁하는 거는 어렵다. 지금 중국도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넣고 있어요. 예. 여기서 지면 뭐 미국하고의 패권 전쟁에서 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그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네네네.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가성비 있는 모델을 딱 제시하니까 세계가 네.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어찌됐건 간에 AI의 그 시대를 좀 변화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긴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중국이 사실은 미국이 중국한테 GPU의 그 가장 첨단 GPU들을 다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그랬지만 이게 뭐 어느 채널로 통해서든지 직접은 안 가지만 뭐 확보하는 방법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지금 예를 들면 H100이라고 하는 가장 첨단 쪽에가 막혔지만 H800이라는 걸 또 공급을 했고 또 그 전에 A100이란 또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 뭐 아주 H100만큼 성능이 좋지는 않지만 반은 따라가는 그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뭐 쉽게 하면 이제 경제 규모가 그만큼 크니까 그래서 실제로 컴퓨팅 인프라도 뭐 한국보다는 훨씬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뭐 한국보다는 몇십 배 더 많고요. 뭐 인력도 뭐 AI를 하는 인력이 뭐 수십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런 인적 인명이나 그 컴퓨팅 인프라나 또 매년 그 투자하는 그 투자 금액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레벨이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위 그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 싱가포르 비슷하고 영국 비슷하고 한국, 프랑스, 일본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가 쉽게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3위 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 두 가지 가운데서 AI 원천 기술에 대한 문제는 한국이 현재 지금 위치도 뭐 3위 그룹 잘 봐서 또는 뭐 6위 뭐 스페시픽 얘기한다면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6위 또는 뭐 7위 어떤 조사에서는 6, 7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3위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팔로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팔로우일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패스트 팔로우 잘하니까 네, 네. 이제 사실 딥시크가 패스트 팔로우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거는 그것도 우리가 중국을 좀 되게 얕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뭐 중국도 하는데 우리도 못해 이런 게 아니라 AI에 대해서는 중국은 선진국입니다. 일단은 한국 입장에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 빨리 따라가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활용하는 쪽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데 이쪽 AI 활용하는 분야를 영어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걸 한국말로 AI 대전환이라고 하고 영어로 줄여서 AX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AX 이게 산업 대전환 AI 대전환 분야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AI도 중요하지만 이 산업이면 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중요해요. 네.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산업의 그 노하우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이 만약에 제조업을 잘한다 하면 제조업의 AX, 제조업의 AI 대전환은 AI가 설사 3위라 하더라도 이 AI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1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거는 AI를 계속 뭐 AI 원천 기술은 따라가면서 AI를 활용해서 뭔가 그 산업을 발전시키고 의료를 발전시키고 하는 그 분야에서는 우리가 잘하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해서 아까 특히 기대해야 될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많은 산업 경험, 뭐 산업 경험이라는 말은 산업 데이터, 뭐 노하우 이런 거를 잘 우리가 AI하고 접목시켜서 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우리는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그 이원화시켜서 AI 전략을 만들어가면 그러면 한국이 잘 될 수 있고요. 그런 방향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전략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정부가 그걸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이런 어떤 그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잘 조직화된 그런 전략들을 쓰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I 시대 우리나라의 약점과 강점이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약한 거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빠른 추격자의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워낙 이제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건 빠르게 가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피지컬 AI 세계를 우리가 열겠다고 하면서 또 도전장을 냈잖아요. 그걸 우리가 빨리 추격하기도 해야겠네요. 피지컬은 엔비디아에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핵심 그 자율주행의 두뇌에 해당되는 보드를 딱 쥐면 다른 회사들한테 다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와서 자기 거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나 뭐 로봇 회사나 이런 데들은 차별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피지컬 AI는 좀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 이미 잘하고 있는 분야고 여기를 이제 엔비디아에 종속되지 않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럼 그거에 대한 전략이 뭐냐 하는 게 지금 가장 지금 화두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좀 방향성으로 보는 거는 엔비디아의 그 GPU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력을 많이 먹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전력 소모가 많아서. 네, 그래서 예. 이 AI 데이터 센터에는 전력을 넣으면 되니까 뭐 전력 모자라면 발전소라 저소라 넣으면 되는 거니까 경제성만 문제가 되겠죠. 근데 피지컬 AI는 경제성 문제만이 아니라 그 예를 들면 로봇이 다니다가 에너지를 많이 먹으면 저 하루 만에 충전할 거를 뭐 하루에 2번 해야 할 거, 3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제품은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거 하루에 2번 해야 한다면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 우리 스마트폰, 이게 휴대폰도 어떤 회사는 하루에 한 번만 충전하면 되는데 하루에 2번 충전해야 한다고 이거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피지컬 AI 쪽은 이게 제품의 그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모바일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 소모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잘 열심히 하고 있고 메모리는 잘하고 있고 뭐 최고고 빈메모리도 열심히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힘을 합쳐서 정말 초저전력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으면 굳이 GPU에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반도체를 개발하기 성공하면 그러면 저는 한국이 이 피지컬 AI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이제 국가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기죠. 네. 그러니까 초전력 반도체 AI 기술 이거를 쟁취하는 국가가 네. 이 AI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네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뭐 아이폰이 다 지배하지 않잖아요. 안드로이드 같은 진영이 또 비아이폰이 네.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또 세력을 만들듯이 새로운 그 생태계에 한국이 최고의 기여자나 주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필요회사 AI가 지금 메타에서도 민수할 수 있다 아니면 TSMC에서도 투자를 검토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그 어떻게 보면 관심 있게 보는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마음은 가는데 이들에 대한 해외 인재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감을 또 제기하는 일각이 있고 네. 그런데 이 필요회사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투자 받으면 2천억 원밖에 투자를 못 받으니 해외 가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 의견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네. 중심을 좀 잡고 네.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았거든요. 지금 뭐 그런 이슈가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이 해외 기업이 투자를 하면 이게 국가적으로 손실이냐 이익이냐 하는 예. 문제죠. 그다음에 또 한국에 있는 인재들이 미국 회사에 가면 이게 브레인 드레인이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두뇌 유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면 손실이냐 뭐 손실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있는데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손실이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회사도 한국 기업이면 더 좋고 우리나라의 좋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머무르면 더 좋죠.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중장기로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인재 양성을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좀 더 길게 보면 그렇게 필요회사가 메타 생태계에 들어가서 메타 생태계의 중심이 되면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한국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메타 같은 경우는 요새 뭘 잘하냐면 그 공간 컴퓨팅을 잘하거든요. 메타가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페이스북만이 아니라 소위 오큘러스라고 하는 그 VR 그거가 사실 이제 앞으로 미래 메타버스까지 연결되면서 그 하나의 이제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어떤 그 접점이었는데 이제는 VR이나 AR이 지금 AR 안경이잖아요. 스마트 안경이나 VR이 접점이 될 수 있다. 이제 스마트폰 없이 여기서 바로 전화 받고 여기서 바로 얘기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메타가 지금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새로운 생태계에 한국이 또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중장기로 보면은 뭐 나쁠 거 없다 이런 거고요. 중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을 따라가는 가장 큰 원천은 그 굉장히 미국에 많이 있는 중국인들이 결국은 중국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여전히 중국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이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우리가 이제 너무 한국에서 다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이제 글로벌 생태계하고 한국 생태계가 자꾸 믹스가 좀 접점이 이루어지고 합해져야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좀 대국적인 마인드로 좀 그런 면들을 너무 인재 유출이다, 뭐 국부 유출이다 이렇게 보시지 않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앞으로 AI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으로 크게 나뉘고 그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하고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사실 같습니다. 뭐 왕도는 없고요. 네. 하루하루 이렇게 써보기 시작하는 거죠. 즉 오늘 당장부터 챗GPT도 써보시고 뭐 퍼플렉스티 같은 것도 써보시고 그래서 사실은 AI를 잘 쓰는 건 AI 기술을 잘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보는 질문을 잘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려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분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보고 독서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폭을 넓히면 거기다 AI가 붙으면 정말 이제 강력한 이제 능력자들이 되시는 거죠. 네.
업무뿐만 아니라 뭐 쇼핑, 네. 예, 공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혁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렇죠. 하나의 도구로 네.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이 교육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외 참고 사례도 좀 많죠. 이 사교육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예. 맞춤화가 돼요. 그러면 같은 교육을 시켜도 예전의 교육은 전부 다 보편화된 그냥 대량 생산하듯이 그냥 모든 사람 똑같이 가르치는 건데 AI 교육을 하게 되면 나를 이해하고 내 수준에서 업그레이드되는 맞춤화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교육으로 잘 된 나라잖아요. 사실 우리 자식 세대는 나보다 더 좋은 나라에 살게 하고 싶다는 그 부모들의 희생 속에 이루어진 교육.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성공 요소인데 이제 지금 세대에서 이제 많이 또 새로운 전환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학생만이 아니라 국민까지를 어떻게 재교육을 시킬 거냐, 이 새로운 이 디지털 전환 또 AI 대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아까 얘기했을 때 요님들부터 이제 실생활부터 네. 가깝게 뭐 너무 거창한 게 아니라 가깝게부터 한 분 한 분들이 AI를 써서 뭔가 이 맛을 이해하시면 뭐 국가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길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AI 쓰세요. 네. 개개인들 관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